내 룸메이트 3명이 회귀했다. 하지만 나만 회귀하지 못했다. 어안이 벙벙한 채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물자를 비축하고 호화 아파트를 빌리며 자신만만하게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 종말은 예사롭지 않다. 마치 루프를 도는 것 같다. 첫 번째, 올해 기후는 유난히 비정상적이다. 분명 12월 말인데 동북 지역의 기온이 여전히 1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 연휴, 나는 학교 기숙사에 박혀 느긋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며 이 기괴한 날씨를 불평하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한겨울에 땀띠라니요. 이게 무슨 기온인가요? 올해 동북 지역에 눈 보러 가려 했는데 못 볼 것 같네요. 윗부님 여기 동북은 눈은커녕 강물조차 얼지 않았어요. 설마 지진의 전조는 아니겠죠? 지진을 겪어본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보통 지진 전에는 기온이 올라간대요.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종말이 왔을 때 모두가 공간과 시스템을 얻게 됩니다. 흥미진진하게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고 있을 때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알고 보니 룸메이트 구야오가 보낸 메시지였다. 대학 시절 운이 좋게도 사인실 기숙사에 배정받았는데 룸메이트들이 모두 괜찮았다. 예빙은 금수저에 공부도 잘하는 요즘 대학원 시험 준비로 매일 도서관에 산다. 투라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 구야오와 나는 집순이 스타일이라 같이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 쉬는 날엔 보통 우리 둘만 기숙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둘은 사이가 유독 좋았다. 구야오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자 나는 멍해졌다. 메시지엔 딱 한 문장뿐이었다. 세계 종말. 폭염습격. 질서 붕괴. 제발 믿어줘. 이때 구야오가 허둥지둥 밖에서 돌아왔다. 구야오, 무슨 일이야?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종말 소설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구야오는 묘한 표정으로 오늘이 며칠인지 물었다. 1. 12월 28일이지. 너 왜 잠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구야오는 대답하지 않고 다급한 기색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다.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나는 서둘러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지금은 분명 12월인데 불어오는 따뜻한 미풍이 마치 봄날과 다를 바 없었다. 마트로 가는 길에 구야오는 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회귀했다고 말했다. 지난 생의 종말은 바로 12월 31일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내일 전날보다 5, 6도씩 올랐다고 한다. 불과 2주 만에 기온은 무려 60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지구 전체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다. 소설 같은 이야기에 나는 반신반의했다. 구야오는 내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мя오하이싱,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선 물자부터 충분히 준비해두자. 만약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학기 내 식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어때? 그의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곧바로 신이 나서 동의했고 그와 함께 마트로 달려가 잔뜩 쇼핑했다. 구야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면 남의 눈에 띄기 쉽다고 당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4통에 3리터 생수와 풀패치 3박스, 라면 2박스만 들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예빈과 투란이 굳은 표정으로 방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커다란 봉투 2개와 생수 몇 병, 빵 한 봉지와 다른 음식들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구야오와 눈을 마주쳤다. 어렴풋이 저 둘도 회귀한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예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들 꼭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해. 나랑 투라는 둘 다 회귀했어. 31일부터 기온이 계속 높아질 거야. 종말이 오고 있어. 정말인 모양이다. 그들 3명은 모두 회귀했다. 나만 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생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 4명이서 얼마나 버틴 거야? 투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땐 우리 모두 기숙사에 갇혀 있었어. 바깥 햇빛은 마치 변이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노출돼도 바로 화상을 입었지. 이어서 수도, 전기, 인터넷이 모두 끊겼고 먹을 것도 없었어. 곧 기숙사 건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기숙사 방문이 강제로 부서지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음식을 뺏어갔어. 우리 넷은 그 인원수를 당해낼 수 없었고 창밖으로 밀려 떨어지고 말았어. 예빙은 잠시 침묵하더니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위험을 마주하는 것보다 우리 넷이 함께 있는 게 낫겠어. 기숙사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북쪽 거리에 월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넷이 거기로 이사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남은 시간은 3일도 채 되지 시간을 않았다.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날 오후 바로 짐을 챙겨서 아파트로 이사했다. 학교 수업 같은 건 종말의 목숨도 보장 못하는 마당에 학점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아예 가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빌린 아파트는 4층이었다. 층수가 너무 높으면 기온도 더 높을 것이고 낮은 층은 종말의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비교적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파트 안에서 수중의 물자를 대충 정리해보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보조 배터리와 더위를 식혀줄 물건들을 전혀 사지 못했다. 그래서 네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예빙은 보조 배터리 등 전력 문제를, 나는 더위 대비 용품 구매를, 구야오와 투라는 음식과 물을 맡았다. 네 사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우선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했다. 저전력 소형 선풍기 사대, 내일이면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고는 곧장 도매점으로 가서 건전지용 소형 선풍기 10여 개와 그에 맞는 건전지 10여 박스를 샀다. 부채 옌 7개와 쿨링 패치 5박스도 샀다. 이어서 약국에 가서 비상약과 해열 패치 7, 8박스를 샀다. 아파트에 냉장고가 있다는 게 떠올라 다시 마트로 가서 몇 가지를 더 샀다. 아이스팩과 아이스 얼음 베개 등을 냉동실에 얼려둘 생각이었다. 폭염의 종말이 시작된 후에 이것들을 안고 있으면 좀 나을 테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돌아왔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구야오와 투라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방 안에는 전형적인 물자들이 가득했다. 이제 생수 10통과 3리터 생수 10병, 음료수 큰 거 2봉지, 라면 5박스, 압축 비스킷 4박스, 전투식량 30박스, 빵 3박스, 통조림과 장아찌류 1박스, 아이스크림 2봉지, 롤 휴지와 생리대 큰 거 3박스. 커다란 통도 하나 사왔는데 화장실에서 비상용 물을 담아둘 용도였다. 두 사람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다. 내가 가져온 물건들까지 합치니 거실이 짐으로 가득 찼다. 서둘러 물자들을 창고로 옮겨 정리했다. 우리 셋이 소파에 뻗어 있을 때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예빙도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고 우리 셋은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역시 우리 브레인답게 준비가 정말 철저했다. 소형 발전기 1대, 라디오 1대, 보조 배터리 10여 개, 자가발전 손전등 4개, 양초 3묶음, 라이터 1판, 대형 성냥 1박스, 야외용 야광봉 2묶음, 접이식 칼 4자루, 상비약까지. 이 많은 물자라니 4명이 아껴 쓰면 3개월은 충분할 터. 30일 당일 우리는 각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며칠 전 이미 당부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이상하니 비상시를 대비해 먹거리를 꼭 쟁여두라고. 하지만 종말이 다가오니 한 번 더 전화해 확인해야 안심이 됐다. 전화기 넘어 부모님의 걱정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다. 만약 정말 종말이 온다면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회귀하지 못한 나는 여전히 일말의 요행을 바라고 있었다. 종말이 예정대로 오지 않기를.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위 때문에 잠에서 깼다. 1층으로 내려가니 세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일기예보는 현재 기온이 30도라고 알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다. 고온의 종말이 정말 시작되려나 보다. мя오하이싱, 내 말이 맞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틀 정도는 아직 덜 더우니까 필요한 게 생각나면 어서 사러 가자. 구야오의 말을 들은 다른 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내게 물었다. 혜성아, 너 회귀한 거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일을 두 사람에게 다시 설명했다. 한동안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내 감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을 뿐. 친구들은 모두 회귀에 돌아왔지만 오직 다른 시공간에 나만이 홀로 그 종말 속에 영원히 남겨졌다. 투란이 농담조로 말했다. 어쩌면 이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다시 태어나 돌아왔어요. 우리 셋을 믿어봐요. 이번엔 종말 속에서도 확실히 지켜줄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았다. 정부에서도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시민들에게 더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이전에 몇 번이나 물자를 옮길 때 누가 주에 깊게 받는지는 모르겠다.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했다. 도어 스토퍼를 설치하고 거실 소파로 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중 보안을 위해서였다. 그동안 더위를 식히기 위해 단수와 단전이 되기 전에 하루에 거의 3번씩 샤워를 했다. 에어컨도 24시간 내내 켜두었다. 커튼은 아예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바깥 기온은 조금씩 계속 올라갔다. 인터넷에는 매일 수십 건의 소식이 올라왔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자 소식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1월 9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너무 더워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다.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설정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커튼을 아주 살짝 열어보았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열기 때문에 일렁이며 왜곡되어 보였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얼굴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아무래도 단수가 머지않은 듯했다. 내 기척에 구야오가 잠에서 깼다. 나는 그녀에게 곧 단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집안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채웠다. 또한 수건 몇 장을 물에 적셔 열기를 식히기 위해 바닥에 깔아두었다. 휴대폰을 켜자 정부의 공식 공고가 첫 번째 뉴스 속보로 떴다. 공고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 실외 온도가 이미 50도에 도달했으니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는 것이었다. 물자 공급에 관해서는 각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일괄 배포됩니다. 각 부처에서 해결 방안을 전력으로 연구 중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댓글창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어요.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너무 덥네요. 우리 집은 큰 강 근처예요. 지금은 강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이 온도는 노인과 아이들이 전혀 견딜 수 없어요. 집에 있어도 일사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설마 세계 종말은 아니겠죠? 이런 류의 소설을 많이 봤거든요. 기온이 계속 치솟다가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요. 퇴퇴퇴, 그 부정 타는 입 좀 닥쳐요. 볼수록 제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전생의 룸메이트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월 상황만 알고 있죠. 그 이후는 모든 것이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비축한 물자가 충분할지, 재난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갑자기 들려온 커다란 폭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잦아듦과 동시에 집의 전기도 끊겼습니다. 순간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창가로 달려가 보니 아래층에서 멀지 않은 급전 설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발화점이 우리와 불과 10m 거리였고 주변이 온통 녹지되었습니다. 불길이 계속 커진다면 아파트까지 번질지도 모릅니다. 투란도 이를 깨닫고 휴대폰을 꺼내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화재가 너무 많아서 소방대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실내 온도는 금세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밀폐된 실내는 덥고 답답해서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이마에 쿨패치를 붙였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죠. 선풍기를 발전기에 연결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건 뜨거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밤에는 촛불을 켰어요. 둘러앉아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었죠. 그동안 창밖을 한번 내다봤는데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다행히 아파트까진 번지지 않았네요. 며칠 뒤 물과 인터넷도 끊겼어요. 기온은 계속해서 올랐고 실내 온도는 52도에 도달했습니다. 실외는 60도에 육박했죠. 밖에서는 이따금 차가 폭발하거나 유리가 깨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거의 매일 현기증을 느끼며 지냈죠. 옷은 땀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고 네 사람은 발전기와 선풍기에 의지해 뜨거운 낮을 겨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선풍기를 쉬게 하려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얼음 베개로 견뎠죠. 그렇게 1월 말까지 버텼는데 온도가 70도에서 멈췄어요. 이건 전생엔 없었던 일입니다. 온도가 더 오르지 않는 것 좋은 징조였지만 70도의 고온은 지표면의 모든 생물을 말살시켰죠. 이 혼란을 틈타 잔인해진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진 뒤 어둠 속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매일 밤 울부짖는 소리와 비명소리,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넷은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소리를 죽여 활동하고 밤에는 4명이 교대로 불침번을 섰죠.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요. 우리에겐 접이식 칼 4자루뿐이라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덧 4월 초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거주자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다들 살아남지 못해서인지 그동안 우려했던 약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축한 식량이 거의 떨어졌고 이제 물은 2통뿐입니다. 라면 반 상자와 압축 비스킷 한 상자. 고온이 가시지 않을 줄은 몰랐네. 식량이 곧 바닥날 거야. 우린 지금까지 버텨왔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즉시 우린 방법을 의논했어.
오늘 밤부터 시작하기로 했지. 이틀에 한 번씩 2명씩 나가서 물자를 찾기로. 우선 이 건물 위주로. 안내 데스크로 내려가 마스터 키를 찾고 방마다 문을 두드려보는 거야. 대답이 없으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사람이 있으면 즉시 숨기로 했어.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니까.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밖에서 큰일이 일어났어. 4월 3일 자고 있는데 구야오가 나를 흔들어 깨웠어. мя오하이싱, 저 밖 좀 봐. 구야오의 말투에는 흥분이 가득했지. 난 좀 멍한 상태로 구야오를 따라 창가로 갔어.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지. 밖에 비가 오고 있었어. 생존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에 서서 환호하며 소리쳤어. 이 구원의 비를 축하하며.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우리도 참지 못하고 발코니로 나갔어. 서늘한 빗방울이 몸에 닿으니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 빗속에서 속옷을 깨끗이 씻어내고 잠시 더 서 있다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왔어. 이 비는 이틀 밤낮으로 계속됐어. 그동안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었고 수도, 전기, 인터넷도 점차 복구됐지. 인터넷이 복구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어. 투란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 가족과 연락이 닿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 계신 곳 신호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투란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 셋째 날 오전 비가 그쳤어.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지. 우린 비가 그친 틈을 타 슈퍼마켓에 갔어. 식료품과 생필품을 더 비축해둬야겠다. 아파트에 막 돌아오니 투란도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부모님과 몇몇 마을 주민들은 식량을 저장해 둔 산속 동굴로 대피하셨다. 그 동굴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은 없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좋지 않아 비가 그치고 하산한 후에야 투란의 소식을 들으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기세가 훨씬 더 맹렬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 폭우를 보고 있으니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소파에 자리를 잡고 넷이서 새벽까지 랭킹전을 치렀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서야 하나둘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었다.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단지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고 많은 입주민이 단체 채팅방에서 불만의 차들을 밖으로 뺄 수 없게 된 것이다. 폭염 뒤의 폭우는 분명히 비정상적이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4층인데 만약 이런 기세로 비가 계속 온다면 한 달도 안 되어 4층까지 침수되게 뻔했다. 이때 투란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의 8층부터 12층까지의 열쇠였다. 그래서 남은 물자를 챙겨 12층으로 올라갔다. 비어있는 집을 한 곳 골라 창문이 멀쩡한 집으로 들어갔다. 5일째 되는 날 당국은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인력을 동원해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폭우는 그칠 줄 몰랐고 1층은 순식간에 침수되었다. 아래층 거주자들은 위층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8에서 12층 열쇠를 챙긴 덕분에 지금은 당분간 안전한 셈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폭우와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줄은. 최고 기온이 고작 11도에 불과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많은 사람이 감기에 걸렸고 나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폭염이 오기 전에 예빙은 상비약을 많이 사왔다. 약을 먹고 나는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 스스로의 면역력에 의존해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잇따라 세상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었다. 누군가 위층에서 아래로 시신을 던지는 모습을. 9일째 되는 날 물은 이미 2층까지 차올랐다. 그동안 비는 내리다 말다를 반복했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밖에서 희미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늙고 쉰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계십니까? 아이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 한 모금만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엔 즉시 비상벨이 울렸다.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외시경을 통해 보니 노인과 아이 한 명이 우리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은 매우 낯이 익었다. 대학 시절 전공 수업을 가르쳐주신 교수님이었다. 우리 네 사람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동정심은 가장 금기시되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이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 제자들을 아껴주셨던 노 교수님이었다. 특히 투라는 이전에 괴롭힘을 당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었을 때 교수님이 소식을 듣고 앞장서서 이의 신청을 도와주셨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일순간 갈등에 빠졌다. 그때 한참을 침묵하던 투란이 입을 열었다. 교수님은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몫의 음식을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저분들과 함께 나가 다른 방을 찾아볼게요.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을게. 무슨 소리야?
우린 헤어지지 않아. 교수님을 들어오시게 하자. 음식은 우리가 조금씩 아껴 먹으면 돼. 정 안 되면 다시 밖으로 나가 먹을 걸 찾아보자. 방에 들어온 교수님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다. 너희였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다행이다. 너희 모두 살아있어서. 나는 생각했다. 50간 넘긴 선생님은 훨씬 늙어 보였고 안색은 수척했으며 머리도 어느새 희끗희끗했다. 우리는 선생님과 그 아이에게 빵 2봉지와 물 2병을 건네주었다. 선생님은 그간의 일을 들려주셨다. 폭염이 심했던 그때 나는 남가 상점에 갇혀 있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폭우가 내린 뒤에야 상점을 나왔다. 학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학교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줄이야. 정문에는 이미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그래서 이곳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1층에 머물렀으나 수위가 높아지자 사람들을 따라 올라왔다. 이 아이는 상점에서 만났는데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곁에 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어느덧 4월 말. 전기와 수도, 인터넷이 다시 끊겼다. 식량과 물은 6명이 살기에 부족했다. 그래서 그 보름 동안 거의 우리 넷과 선생님이 번갈아가며 다른 방을 뒤졌다. 물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며칠마다 방을 옮겨 다녔다.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나름대로 안전했다. 그런데 4월 26일 밤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창밖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즉시 창밖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급변했다. 안 돼, 홍순이야. 순간 우리는 모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높은 층으로 뛰라고 하셨다. 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의 사람들이 계단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 건물은 최고 18층이었고 그 위엔 옥상이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옥상 문은 잠겨 열리지 않았다.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홍수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왔다.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앞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려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욕설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인파에 밀려 창가에 서 있던 위에빈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의사가 말했다. 밖에 소방 계단이 보여요. 옥상으로 연결될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정말 철제 계단이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어서 창틀 밖을 딛고 뛰어넘어야 했다. 우리는 서둘러 순서를 상의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맨 뒤를 자처하며 우리를 먼저 보내려 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다른 사람들이 철문에 정신 팔린 사이 우리 일행은 창가로 다가갔다. 위에빙이 앞장섰다. 힘껏 도약해 소방 계단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다음은 투란이었다. 그는 소녀를 업고 뛰어넘었다. 그리고 소녀를 먼저 위로 보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세 번째는 내 차례였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의 움직임을 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았음을 눈치챘다. 미친 듯이 창가로 달려왔다. 구야오가 서둘러 나를 창틀로 밀어 올렸다. 내가 계단으로 뛰어내린 순간 좁은 창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살기 위해 공포로 이성을 잃은 그들은 마치 우리에서 나온 좀비처럼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창틀을 붙잡았다. 구야오와 선생님은 붙잡히는 바람에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홍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다. 구야오가 간신히 창틀에 기어올랐을 때 몇몇 손들이 다시 그의 뒤에서 뻗어나와 그를 밑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선생님은 즉시 양손으로 창틀을 붙잡아 온몸으로 뒤쪽에 광분한 인파를 막아섰다. 구야오는 뒤를 돌아 도와주려 했지만 선생님의 어서가 라는 외침만 들릴 뿐이었다. 홍수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너라도 어서 가라. 구야오는 그제야 몸을 돌려 힘겹게 뛰어넘었다. 우리는 서둘러 그녀를 손으로 받아냈다. 선생님은 구야오가 무사히 건너간 것을 더는 지탱하지 못했다. 창가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선생님.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홍수는 수많은 맹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었다. 우리는 황급히 몸을 돌려 위로 달렸다. 선생님의 저지가 사라지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해 계단으로 뛰어올랐다. 이 과정에서 파도가 하나둘씩 덮쳐왔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 아래로 밀려 떨어지는 사람, 뛰어넘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다. 꼭대기에 도착했지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모두가 빗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제야 구야오가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다. 아까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친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비교적 깨끗한 곳을 찾아 앉아 쉬게 했다. 구야오의 몸 곳곳은 대인 상처 투성이었고 이마도 찢어져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피는 먹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목숨을 건졌지만 홍수는 우리를 옥상에 가두었다. 음식도 물도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모두가 굶주림에 초췌해졌으며 힘이 하나도 없었다.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들로 간신히 연명했다. 구야오는 부상과 굶주림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견디지 못했다. 소녀도 구야오가 죽은 다음 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와 예빈, 후라는 이미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또 이틀이 지나고 이 건물은 결국 홍수의 침식에 내리게 어느 날 밤 산산조각 나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무너지는 순간 나는 그들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운 홍수가 내 입과 코로 들이닥쳤다. 등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의식이 점차 흐릿해졌다. 나도 회개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삶은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왔다. 평소 그들 셋은 항상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숙사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디쯤인지 물어보려고 한 명씩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심심해진 나는 침대에 앉아 게임이나 했다. 밤이 되어서야 기숙사 문이 갑자기 열렸다. 세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다.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들 멍해지더니 곧바로 울부짖으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콧물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회귀했어. 잘들 한다. 너희 셋은 왜 갑자기 병 도진 것처럼 그래? 국경절 연휴 며칠 쉬었다고 나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내 말을 듣고 구야오의 표정이 금세 묘해졌다. 묘해성, 너 기억 안 나? 그 지구 종말 말이야. 먼저 폭염이 오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졌던 거. 그 말에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너 이거 꿈꾼 거지? 내 꿈속에서 난 어땠는데? 무슨 초능력 같은 건 안 생겼어? 혜성아, 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너 정말 회귀 안 한 거야? 여기저기서 회귀 타령이 자꾸 물어봐서 영문을 모르겠다. 그럼 나도 회귀했어야지. 세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치치의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엄숙하게 내 곁에 앉았다. 그들이 진지하게 나오자 나도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다. 혜성아, 제발 우리 말을 믿어줘. 우리 셋은 모두 회귀했어. 이 하룻밤 동안 그들이 한 말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지. 세 사람은 번갈아가며 내게 지난 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중 몇몇 디테일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 알고 보니 지금은 그들이 겪는 세 번째 삶이었고 나는 단 한 번도 회귀한 적이 없었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니 기분이 아주 복잡해졌어.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불행한 건지 모르겠어. 다행인 건 그들처럼 종말의 고통을 반복해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불행한 건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란 없다는 거야. 구야오는 내가 계속 침묵하자 위로하듯 나를 다독이며 말했어. 걱정 마. 이번에는 시간이 훨씬 충분해. 국경절 연휴 직후로 돌아왔거든. 덕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예빙도 거들었어. 이번엔 꼭 더 좋은 대피소를 골라야 해. 의욕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진위 여부를 떠나 자신감 있게 종말 대비 작업에 합류했어. 예빙의 집은 A시 하이싱산에 별장이 있었는데 지하실이 딸린 구조였어. 폭염도 걱정 없고 해발이 높아 폭우나 홍수도 안전했지. 그곳은 대피소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장소를 확정하고 우리는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예빙은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하며 방탈출 카페를 만든다는 핑계로 별장 창문을 전부 두꺼운 방탄 유리로 교체했어. 실내와 지하실에 에어컨 6대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깔았지. 물자 비축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해서 매주 조금씩 물품을 사다가 별장 지하실로 옮겼어. 그렇게 차곡차곡 물건을 쌓았고 필요한 건 뭐든 넉넉히 준비했어. 투라는 인터넷으로 카약 2척도 샀어. 홍수가 별장을 덮치더라도 배를 타고 대피할 수 있게 말이야. 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었다.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10일.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장기 휴가를 냈다. 특별히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이상하며 곧 폭염과 홍수,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음식을 많이 비축해 두라고 거듭 당부했고 지대가 높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교수님은 처음에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 넷이 무릎 꿇고 울며 매달리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다. 우리가 말한 대로 준비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셨다. 그 후 우리는 별장으로 향했고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내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자고 말하며 갖은 애를 써서 부모님들을 별장으로 모셔왔다. 내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지하실로 안내했다. 부모님들은 지하실에 있는 거의 1년치의 물자를 보고 무척 놀라셨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밖이 조금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끈질긴 설득과 예빈 부모님의 열성적인 초대 덕분에 다들 며칠간 휴가 온 셈치고 머물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다. 우리는 일단 안도했다. 31일이 되면 우리가 한 마리 모두 사실임을 깨닫게 될 테니까. 금방 31일이 되었다. 어른들은 일어나자마자 말씀하셨다. 오늘 왜 이렇게 덥지?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치솟았다. 우리 넷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종말이 제 시간에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이튿날이 되고 셋째 날까지 계속해서 치솟는 기온에 결국 우리가 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커튼을 꽉 치고 에어컨을 켠 채 별장에 틀어박혀 있었다. 구야오와 친구들은 말했다. 지난 생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1월에 정전이 된 후 우리는 태양광 패널을 가동했다. 2월 초 태양광 패널이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 고장이 났고 우리 일행은 다시 지하실로 거처를 옮겼다. 지하실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했다. 게다가 발전기와 선풍기 덕분에 생활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4월 초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충분히 대비했고 빌라 단지에 주민이 많지 않아 우리는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다. 2달 넘게 이어지던 폭우는 마침내 6월 13일에 멈췄다. 홍수는 시내 20층 이하의 건물들을 거의 전부 집어삼켰다. 우리 빌라는 지대가 높아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우리 넷은 서로 껴안고 환호했다. 마침내 종말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홍수는 빠지지 않았고 당분간은 떠날 수 없었다. 빌라에 물자가 넉넉했기에 계속 안심하고 집안에 머물렀다. 이틀 뒤 우리끼리 카드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예빈이 팔을 감싸며 말했다. 너희들 점점 추워지는 것 같지 않아? 방금 온도계를 봤는데 기온이 겨우 7도야. 지금은 한여름인데 말이지. 난 고개를 돌려 창밖의 흐린 하늘을 보며 설마 눈이라도 오는 건 아니겠지 싶었다. 우리 모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극한의 날씨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저 하프타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막몸을 일으키는데 냉기가 확 끼쳐왔다.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 서둘러 외투를 찾아 꺼내 입고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경악했다. 정말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땅에는 이미 눈이 꽤 쌓였고 커다란 눈송이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수도와 전기, 인터넷도 끊긴 상황에 폭설에 대비한 물자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 두꺼운 옷도 부족했다. 집에 있던 예빙의 패딩 몇 벌뿐이었는데 지금 우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구야오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의 심정을 잘 알기에 곁에서 최대한 밝은 말투로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에겐 물자가 충분해. 너무 추우면 지하실에 머물면 돼. 거긴 좀 더 따뜻할 거야. 구요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로 한동안 눈은 그칠 줄을 몰랐다.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태양광 패널은 파손되었으며 발전기 오일마저 얼어붙었다. 에어컨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불과 매트리스를 모두 지하로 옮겼다. 또한 침대 판자와 소파 쿠션, 종이 상자 등 땔감들을 몇 번이나 지하실로 실어 날랐다. 지하실에는 환기용 작은 창문 하나뿐이라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불을 피울 때마다 조금씩만 태웠다. 그렇게 또 7, 8일이 지났다. 온도는 점점 더 내려갔고 지하실 온도마저 영하 40도에 육박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은 채 떨고 있었고 모두가 가진 옷을 전부 껴입었으며 시트와 커튼까지 몸에 둘렀다. 하지만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란의 부모님은 몸이 약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렸다.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투라는 애가 타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덮고 있던 시트와 커튼을 부모님께 덮어드렸지만 두 분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어느 날 아침 잠결에 투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의 상황을 보았을 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투란의 부모님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옆에 놓아둔 채 서로를 껴안고 세상을 떠나셨다. 며칠이 더 지나자 처음에 가져온 나무와 방석 등 땔감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 예빈과 구요는 지상으로 올라가 땔감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지하실 방화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우리는 당황했고 예빙의 아버지는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어 문은 얼어붙어 버렸다. 지하실에는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비축해둔 생수는 완전히 얼어버렸다. 손으로 녹여서 겨우 몇 방울씩 마실 뿐이었다. 지하실에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나와 구야오의 어머니도 동시에 고열이 났다.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우리보다 낫지 않았다. 투라는 부모님이 입으시던 옷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 앞에 촛불 몇 개를 더 켜두었다. 몽롱한 와중에 몸이 정말로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구야오의 어머니는 기운 없이 구야오 아버지의 품에 누워 계셨다. 구야오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나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약을 먹은 뒤 훨씬 나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억지로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야오의 어머니는 남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셨다. 나 역시 결국 버티지 못했다. 곧바로 쓰러진 혼미한 와중에 부모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견뎌내라고 말씀하셨다. 구야오, 투란과 예빙도 눈시울을 붉히며 내 곁을 지켰다. 나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다. 세 번째였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이번에 나는 정말로 회귀했다. 지난 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였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있었다. 휴대전화는 10월 9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난 시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 구야오와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다행이야. 나도 회귀했어.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하이싱,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이번에는 나만 회귀한 건가? 그들은 회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밤새 지난 생의 종말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지막에 구야오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만약 정말 내 말대로라면 지난 두 생애에 너는 우리를 믿기로 한 거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우리도 똑같이 널 믿기로 했어. 정말 감동받았어. 고마워 얘들아. 날 믿어줘서 고마워. 이번 우리 대피소는 여전히 예빙의 집 별장으로 정했어. 에어컨 설치 외에도 문과 창문, 태양광 패널을 교체하고 별장 안팎에 단열재를 한 겹 더 덧대었지. 이번에는 물자를 훨씬 더 완벽하게 준비했어. 지난번 생을 바탕으로 충분한 방한 의류와 두꺼운 이불을 추가했고 핫팩과 발열 장비 등도 더했어. 어느덧 12월 28일이 되었고 각자 부모님을 별장으로 모셔와 사실을 알린 뒤 모두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런데 31일 당일이 되었을 때 원래 높아져야 할 기온이 오르지 않았어. 기온은 여전히 선선하고 쾌적했지. 사람들은 겉옷까지 챙겨 입었어. 이건 지난 생에서는 없었던 상황이야. 혹시 종말이 오지 않는 걸까? 안전을 위해 우리는 1월 중순까지 별장에 머물렀어. 하지만 극단적인 날씨는 나타나지 않았지. 저녁에 우린 허거를 먹으며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을 축하했어. 난 미안한 마음에 모두에게 사과했어. 정말 미안해. 다들 헛고생만 하게 했네. 괜찮아. 종말이 오지 않은 건 좋은 일이야. 축하해야 마땅해. 맞아. 우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다 같이 모였잖아. 그냥 휴가 온 셈쳐. 난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 모두가 무사하다니. 모두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정말 좋아. 순간 멍해졌어. 지금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모르겠어.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일까? 만약 꿈이라면 이 꿈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 여기엔 무관심도 없고 고온과 폭우, 극한의 추위도 없으니까. 여긴 웃음소리로 가득하니까. 부모님과 제 친구들이여.